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최신 자료로 핵심 공부하기 2과목 화물 취급 요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1장은 개요인데 내용이 거의 뭐 시험에 나올 내용도 없고 굉장히 짧아서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제 2장부터 시작하는데 운송장 작성과 화물 포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서 쉬운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가운데부터 쌓아 올려야지 조금 더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중량부터 적재를 한다. 자, 무거운 물건 늘 아래쪽부터 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겠죠. 자,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위부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워야 한다. 당연히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듯 요렇게 초반에는 조금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고민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 거절, 이사, 화물지상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간단히 외워줘야 됩니다.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에 끼칠 수 있는 물건, 자, 김치나 뭐 젓갈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늘 거절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운송장 역할 및 기능. 자, 우리는 그럼 이런 거를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먼저 운송장은 계약서 역할과 화물 인수증, 그리고 운송 요금의 영수증,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그래서 이것은 작업 지시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금 관리 자료, 그리고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 이렇듯 운송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아주 쉽겠죠. 자, 운송장 기재와 관리 사항을 보시면은, 자,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함께 들어가 있고요. 송화인의 주소, 성명, 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운송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주문 번호, 운송 요금, 지급 방법, 화물명, 화물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혹시 화물 택배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대신 화물 택배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화물 택배를 보내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재할 것들이 좀 추가가 돼요. 자, 그렇게 보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기억이 나실 거고, 보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운송장 형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우리가 아는 기본형이고 보조형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건이 한 10개 정도 추가가 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보조형을 사용해서 다수의 화물을 한 방에 운송장으로 기록한다. 그런 게 이제 보조형이 되겠고요. 스티커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BDI라고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래서 문제에 만일에 뭐 BDI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운송장 스티커형이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운송장 부착 요령은 정중앙 상단에 부착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운송장 부착 요령은 자, 어려운 경우, 운송장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송물을 박스에 넣어서 배송한 뒤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한다. 재포장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운송장은 꼭 붙여야 한다. 붙일 수 없는 형태라면은 재포장을 해서 그 박스에다가 운송장을 붙여서 배송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포장 시 유의사항도 보시면은 자,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아 보이는데 핵심만 볼게요. 가구류의 경우 면책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박스 손상으로 인해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을 강화해야겠고요. 비나 눈, 악천 후에요. 그럴 때는 비닐 포장, 외장 포장이라고 하죠. 비닐 포장을 하게 되겠고요. 자, 서류나 부피, 작은 물건들은 작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해서 집할한다. 라는 요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포장의 개념은 개장은 말 그대로 한 개, 할 때 그 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낱개 포장, 단위 포장이라 얘기를 하고요. 내장, 외장 차이가 약간 그 습기, 그리고 비가 새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기능은 비슷한데, 자, 내장은 일단은 내부에 습기, 충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하는 포장이고요. 외장은 겉에다가 하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내부 포장물, 내부에 있는 수화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안쪽이 아니야, 밖에 아니야,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의 기능 이어서 좀 보시면은 보호 가능하겠죠.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 표시도 될 거고요. 이게 상품성으로 가치가 좀 보호가 되니까 상품성도 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운반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판매에 좀 뭔가 이쁘고 하니까 판매 촉진성인 기능도 있다라는 거 또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그럴 만하죠. 자, 그리고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유연 포장과 강성 포장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반강성 개념은 이제 유연 포장과 강성 포장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자, 포장 방법별 분류 보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방수 포장. 방수포를 외부에 설치합니다. 물이 침투하는 것 자체를 방치하는 게 방수 포장이고요. 자, 방습 포장이란 뭐냐? 습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포를 내부에 설치해서 이 안에 있는 내부, 흙이나 사료 이런 것들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습 포장이라는 거예요. 차이 잘 알아두시면 일단 좋고요. 방청 포장, 방청은 녹에 쓰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완충 포장, 외부의 힘이 내부에 가해지지 않게 두텁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공 포장은 내용물의 활성 방지나 내용물 보호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공기가 접촉됐을 때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건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진공 포장, 또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 진공 포장 많이 하죠. 자, 압축 포장은 압축 포장과 진공 포장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압축 포장은 내용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수축 포장은 자, 부피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필름을 열수축시켜서 물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별로 차이점을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 관련 이제 3장에서 화물의 상차 하차에서 적재 관련 문제풀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 자, 무게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재함을 너무 부족하게 실지도 않는다. 이런 뭔가 과하거나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절함 관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 높이 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심,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민해서 풀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안정성, 둥근 물건은 포장을 해야겠고요. 볼트같이 작은 물건들은 다시 또 그런 모아서 포장을 해서 적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안전성, 이제 안전한 거죠.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고, 낙하물 조심하고, 내가 물건을 들고 갈 때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뒤에 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시야 확보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리성, 가능한 기회를 이용한다. 자, 무거운 물건이 계속 반복되는 상하차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수작업, 기계작업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수작업, 우리가 직접,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두뇌 작업, 뭔가 이거는 여기다 놔야 되고, 이렇게 생긴 건 저기다 놔야 되고,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은 기계가 할 수 없겠죠. 그런 작업들은 이제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고, 소량 취급이나 불규칙적인 형태 화물 작업할 때는 수작업이 좋습니다. 근데 기계 작업 같은 경우, 단순 작업이거나 표준화되어 있어요. 박스의 크기가 일정하거나, 그런 표준화된 화물 작업하거나, 중량물,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기계 작업이 옳다라는 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화물 적재 작업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 드렸었던 말씀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트 같은 세밀한 물건은 상자에 넣어 적재한다. 작업 전 적재한 바닥 체크, 낙하물이 없는지 다 확인한다. 자, 안전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죠. 자, 화물 결박은 중요한 작업에 신경 써서 작업한다. 자, 낙하물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적재함 난간에서 적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안전 관련이죠. 자, 이렇듯 지금 읽어보시면은 안전한 자세,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항상 점검한다, 어디에 올라와서 위험하게 작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화물 적재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고 다음 문제를 고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한다. 가능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 든다.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 이용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자, 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또 컨테이너 작업, 보아가스 작업, 위험물 작업, 독극물 작업 이런 내용들이 또 굉장히 길게 몇 페이지, 몇 장 가량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노면이 불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싣고 작업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압가스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방치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청결 방수 상태를 유지한다. 뭐 화물의 이동으로 충격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이런 발열, 부식을 유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고압가스 위험물, 독극물, 자 누수되고 있지 않은지, 누출되고 있지 않은지, 누유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후속 조치, 후방 조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컨테이너 작업이나 고압가스, 위험물, 독극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것 같을 때는 안전이 최고지. 그리고 청결 방수, 누출 확인 뭐 이런 것들만 뉘앙스에 잡아두셔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계속 마찬가지 안전 관련 얘기죠.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화물을 옮길 때나 입출구 시 바닥이나 통로가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죠. 시야 확보 유의하고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위험물, 독극물, 누수, 누유는 회수 조치를 해야겠고요. 주변 정리 후 취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호수단 구비를 하고 안전조치 각별히 신경 쓰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는 늘 시험 문제에서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안전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우리가 조금 이해보다는 암기를 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적재물을 결박하고 덮개 설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등장하는 친구가 팔레트입니다. 우리 물건 깔기 전에 이렇게 나무 팔레트나 이렇게 밑에 깔고 상자를 적재하거나 하죠. 자, 이 틈바구니를 어떻게 붕괴하지 않게 안전하게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잘 나온 친구가 이제 틈바구니입니다. 자, 팔레트의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이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틈바구니는 일정한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하여 없앤다. 자, 여기서 발포 스티판만 외우셨던 분이라면은 틀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렇게 껴서 맞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차에는 합판을 넣기도 하고요. 팔레트 틈은 또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틈, 붕괴 방지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제 팔레트를 묶는,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스트레치 방식, 자,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비닐. 비닐로 팔레트 화물을 이제 감아서 랩핑을 하는 걸 랩으로 감는 것처럼 고정을 하거나 주연 어프 방식, 자,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이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자, 팔레트가 있으면은,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쪽으로 쏠리면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 자, 주변으로 하중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가운데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다리꼴로 쌓여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고정이 탄탄하다. 그게 주연 어프 방식이고요. 자, 풀 붙이기엔 말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팔레트가 약간 붙이고 미끄러짐을 방지를 하는 건데 대신 뗄 때 이게 화물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링크 방식. 자,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워서 슈링크 터널, 이렇게 어떤 터널이 지나는데 그 필름이 열을 가하면서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그 수축을 되면서 안에 팔레트와 물건, 화물을 밀착시키면서 고정을 해주는 게 슈링크 방식이다 라고 이 특징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 단속.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나오냐? 자, 총 중량 40톤, 축하종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를 초과했을 때 500만원이고요. 운행 제한을 위반하거나 지시한 사람, 그리고 운행 제한 위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적재 측정 관련이죠. 자, 이런 거 뒤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과적은 뭐다? 적재 측정 관련이다. 자, 적재 측정에 불응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1000만원이죠. 측정하려는데 갑자기 막 딴 데 가 있고 막 시동도 안 거, 차 안 움직이고 막 방해를 하죠. 그래도 1000만원이에요. 적재량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뭔가 관련된 거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에 또 운행 요령 이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도 자, 일단은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규정 속도 준수 당연히 해야겠죠. 비포장 도로에서는 서행하고 정량 적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거 적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위험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결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거나 미끄럼, 안전사고 점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 푸실 때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적은 제동거리를 증가시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차, 하차, 전, 후는 시동이 반드시 꺼져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 지시를 받고요. 상차지 도착지 통보를 받고 중량을 체크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상차를 했어요. 자, 안전하게 실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손해 여부와 봉인번호로 체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를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 한번 다시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게이트 물건이 나오는 그 게이트 입구에서 전산 정리를 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이 시험 문제 잔골로 등장합니다. 자, 축하 중은 10톤이고요. 총 중량 40톤입니다. 요 숫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길이는 16.7 초과하시면 안 되고, 폭은 2.5m, 일관목에서도 내용이 나왔죠. 높이는 4m 초과하시면 안 되지만,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4.2m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모래, 흙, 자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덮개가 있어야 되고요. 적재물, 파손품, 낙하의 우려 차량은 고속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차량 운행 속도가 50km밖에 안 나와요. 자, 최저 속도 제한이 고속도로는 보통 50km죠. 그렇기 때문에 50km 안 나온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국도로 다녀야겠죠. 자,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럴 때는 카고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에서 화물의 인수, 인계, 요령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사고별 대처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무분별한 적재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 던지거나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집합시 화물의 포장 불량인 것도 이유가 많아요. 상하차시 이렇게 던지면서 상하차를 할 때도 파손 사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책은 일단 집합시 고객한테 이게 어떤 건지 그 포장 상태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깝거나 가벼운 거리라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를 한다. 파손 스티커 자주 붙이고 있죠, 요즘. 자, 충격이 약한 화물일수록 예외 상황, 유의 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보강 포장을 한다라는 대책으로 파손 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겠죠. 자, 오손 사고 더러워지는 거죠. 자, 김치, 젓갈, 한약 이런 것들이 터져서 포장이 약한 경우에 터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 안전박스에 적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해서 적재, 기본 적재 규정을 지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실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자, 차량을 이석할 때 차량 내 화물이 도난됩니다. 자, 택배 잠시 문 열어놓고 택배 갖다 놓고 왔는데 택배들이 사라져 있어요. 누가 훔쳐간 거죠. 자, 화물 적재 시 인수자 확인이 부실한 경우 배달을 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배달 받았다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송장에 2개 부착돼서 화물이 집화된 경우도 분실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운송장, 화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석할 때 내가 시건장치를 꼭 잠그고 배달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인수자 확인할 때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는 것이 분실사고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장 볼게요. 7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암기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자, 일단 화물자동차 기본적으로 일반형, 덤프형, 밴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과목에서는 추가로 특수용도형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1, 2, 3번은 우리 1과목에서 다뤘었죠. 특수용도형은 1, 2, 3번에 해당하지,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정한 용도를 위한 구조를 우리는 특수용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수용도형이랑 특수자동차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특수자동차에는 뭐가 있냐? 견인형, 군한형, 특수작업형 이것도 마찬가지 1과목에 다뤘었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의 호칭 보도록 할게요. 보니 트럭,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 밴, 상자형 화물실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고도 얘기하죠. 화물실에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수자동차,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냉장차,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 자동차, 마트에서 배달 차량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탱크차, 탱크 모양 용기와 펌프를 갖춘 특수 장비차인데 쉽게 말해서 액체 수송이에요. 요즘 뭐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뭐 휘발유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차들을 우린 탱크차라고 부르고요.
자, 그 운전하는 전쟁할 때 쓰는 탱크가 아닙니다. 탱크 롤이라고 얘기하죠. 그 덤프차. 자, 이거 중력에 의해서 적재물을 이렇게 윙 끌어올려서 기울여가지고 밑으로 두루루 떨어뜨리는 흙 덤프 트럭, 볼보 트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풀 트레일러입니다. 풀 트레일러죠. 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핀데 죄송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트랙터에도 적재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총 하중은 트레일러만 받습니다. 그래서 적재량,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폴 트레일러가 있어요. 폴 트레일러라고 있는데, 자, 파이프나 형광, 둥글둥글한 기둥, 장착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수송할 때는 폴 트레일러입니다. 풀 트레일러랑 폴 트레일러 이거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세미 트레일러 나왔네요. 자,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하는, 자, 앞에 트랙터가 이렇게 있으면 트레일러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연결을 시키는 거죠. 기차처럼.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 트레일러로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 트레일러는 좌파 수송은 벤형으로 하고 중량물은 세미 혹은 중저상식 트레일러로 한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돌리라는 거는 일축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미 트레일러와 조합해야 풀 트레일러로 하기 위한 공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못 같은 거를 끼우는 거죠. 그거를 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축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 두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장점 볼게요. 장단점을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 트레일러라는 건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트랙터가 따로 움직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효과적인 적재가 가능합니다. 40톤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탄력적인 작업하는 트레일러만 분리해놓고 트랙터가 떨어가가지고 또 다른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화물 보관 기능. 자, 우리의 하차는 내일 합시다. 잠시 트레일러에 보관해 놓죠. 이런 식으로 잠시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랙터와 운전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트랙터 한 대로 트레일러 여러 개를 붙여서 가지고 오고, 놓고 또 가서 트레일러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라는 게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용어라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믹서차예요. 우리 시멘트 반죽하는 이게 돌아가는 그런 믹서차 있죠? 그거를 아지테이터라고도 합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상식, 평면에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즉, 평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저상식이 중요한데 불도저나 기중기 건설 장비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게 아무래도 땅으로 무게 중심을 낮춰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 해서 저상식에 많이 쓰고요. 중저상식도 무거운 거를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대형 핫코일이나 중량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에 많이 쓰는 게 중저상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켈레탈 트레일러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고, 벤형 우리 많이 짚어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픈탑 트레일러, 천장이 오픈되어 있어요. 탑 오픈, 지붕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픈, 지붕으로 화물을 들어가게 하는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수용도 트레일러, 뭐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뭐 자동차 운반용 이런 것들도 자, 이제 특수용도 트레일러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집 카고 트럭, 좀 자주 나온 트럭도 한번 볼까요? 자,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트럭. 자, 전용 특장차. 자, 이렇게 설명이 잡혀 있는데, 뭐, 덤프 트럭,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 탱크죠, 이게. 냉동차, 이런 것들이 전용 특장차. 그리고 합리화 특장차. 자, 하역을 합리화시키는 설비기가 있는 차량, 요거 개념이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 차량, 측방 개폐차,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차. 이렇게로 되어 있는데, 자, 하역이 조금 더 용이할 게, 상하차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달려있는 차를 합리화 특장차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문을 옆으로 열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는 게 측방 개폐차,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합리화 특장차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덤프트럭 계속 나오는데, 자, 이거는 볼보 덤프트럭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도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네요. 자, 화물 운송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면책 사유,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 화물에 결함이 있거나 자연적인 소모,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얼음을 배송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음을 배송해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녹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자연 소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사 화물의 성질에 의해서 발화, 폭발, 부패, 생산이 썩었다. 이런 것들, 뭐 이제 손해배상 면책이 되겠죠.
근데 생선 이런 건 당연히 냉동차, 냉장차에 배송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령이나 공권령으로 인한 운송의 금지, 몰수, 압류 등에서는 사업자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뭔가 도적대에게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 볼게요. 고객은 사업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사고 증명서를 얼마나 1년 안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1년 기준 하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의 이제 책임입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 사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의 손해배상. 자, 인수의 2일 전에 해제 통지를 했어요. 그럼 계약금의 배, 그냥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배인 거죠. 배액이 2배를 주는 거고요.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 통지를 하는 경우는 4배를 줘야 합니다. 근데 당일에 해제 통지를 하면 6배를 손해배상해야 하고요. 당일에도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이 다 꼬였겠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금 10배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이죠.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 자, 사양 변경 원칙, 그리고 집중화 및 직약화의 원칙, 그 재질 변경,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그리고 규격화 및 효준화, 그리고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 이런 포장을 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을 추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유 볼게요. 자, 일단 택배 화물사마다 다 다른 게 뭐냐?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CU 택배면 대한통운이면 대한통운, 그리고 뭐 한진이면 한진,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 넘으면 일단은 수탁 거절 가능하고요. 무게도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건 밑에 건데 가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밀수,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현금카드, 수표, 증권, 현금화 가능한 물건 전부 안 되고요. 미풍양속, 사회에 반하는 물건, 인화물질, 위험한 물건, 그리고 동물 안 되겠죠. 거기 운송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운송물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된 경우 당연하겠죠.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할 경우 이게 들키면은 수탁 거절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운송물의 기본적인 인도일은 일반적인 이틀이면 되고요. 도서 산간 벽지 3일 정도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실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상식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가방을 받았는데 가방 끈이 떨어졌어요. 가방 끈 너 때문에 떨어졌는데 새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새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손잡이가 문제면.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손잡이 고쳐드리면 됩니다. 고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의상 뭔가 그 가방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뭔가 더 해주셔야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원칙이고, 고칠 수 없거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뉘앙스를만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충분히 고민해서 풀 수 있고 그만큼의 시간이 시험 때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 최신 자료로 본 이 과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